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연필입니다. 1961년 박정희가 주도한 군부 쿠데타 5.16 군사 쿠데타는 그 쿠데타 성공 이후에 혁명 공약을 내세웠고 명분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 경제개발과 반공을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이거 코미디 같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군인들이 경제개발을 이야기합니까? 솔직히 그 박정희 5.16 군사 쿠데타가 무너뜨렸던 장면 내각이 그 유명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다 수립한 내각인데 군인들이 경제를 해. 그 다음 반공을 국시로 내세웁니다. 아니 여러분 전쟁이 끝난 지 한 13, 14년 정도밖에 안 된 시점 아니죠. 전쟁이 끝난 지 8년 정도밖에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공을 국시로 내세울 만합니다만 박정희가 남로당 군사총책으로 자신이 빨갱이였는데 그리고 어찌 보면 5.16 군사 쿠데타의 2인자 곧 새롭게 창설된 중앙정보부장이 될 김종필은 장인이 그 박정희의 형이었던 박상희 그 구미의 유명한 사회주의자고 이게 솔직히 연좌제가 너무너무 나쁜 거지만 당시는 연좌제가 살아있었고 연좌제에 입각하면 장인어른이 빨개 중에 상빨갱이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한민국 군복도 입을 수 없는 놈들이 감히 쿠데타 해놓고 반공을 이야기하니 이거 코미디죠. 그렇지만 시대 상황적으로 1961년 그 무렵의 경제개발과 반공 때문에 쿠데타를 했다는 건 명분으로 이만큼이라도 설득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 12.12 신군부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는 진짜로 명분이 없죠. 왜냐하면 박정희의 장기 18년 동안의 그 독재가 끝나고 오죽하면 이제 서울에 봄이 왔다. 민주주의 시대가 일 거라는 그 열망이 있었는데 그 열망을 군인들이 깨트리면서 감히 그 뚫린 입이라고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표현을 했고 명분이 없으니까 야 광주란 곳에서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니 내가 군인으로서 이 소요를 진압하고 북한의 침략을 대비하기에 내가 정권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 하고 그 소요를 광주 시민이 소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진짜 왜곡인데 서울의 봄 당시에 가장 먼저 도시 차원에서 안정을 되찾았던 게 광주고 시위가 가장 먼저 멈춘 게 광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일당이 광주 시민들의 소요를 자극했고 먼저 공격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을 시키에 5.18 민주화 운동은 전두환의 자작극이라니까요. 좋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12.12 군사 쿠데타는 성공했고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12.12 군사 쿠데타를 막으려고 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 특히 어찌 보면 12.12 군사 쿠데타가 성공해버렸기 때문에 패장이 돼버린 그들은 그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라는 이야기를 따로 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화 리뷰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를 막으려고 했던 주인공은 일단 당시 서울의 기갑과 헌병대와 어찌 보면 특전사를 전부 다 운영할 수 있었던 수도경비 사령관이었던 장태환 소장입니다. 이 장태환 소장 역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생긴 배우 정우성이 열연을 합니다. 제가 12.12 영화 서울의 봄 보고 나서 분노를 유발시킨 건 전두환이죠. 황정민이 그 역을 잘했다라면 이 영화 보는 내내 감동의 물결이 밀려온다. 근데 그 감동적인 장면 연출을 정말 정우성이 잘했다. 우리가 정우성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었다. 아마 당시 1980년 12월 12일 당시 실제 장태환 장군의 심정이 저랬을 것이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역사를 하고 이렇게 12.12 사건을 들여다본 제 입장에서는 실제 당시 무렸던 장태환은 얼마나 복장이 터졌을까? 실제로 12.12가 성공하고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고 훗날 노태우까지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들을 보아가면서 얼마나 평생의 회한이 됐을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조금만 좀 야무져가지고 최규하가 반란군을 진압하라는 제대로 된 명령을 한 번만 내려줬더라면 그리고 노재현 국방장관이 도망쳐 다니지 않고 오히려 장태환이 그 반란군을 진압하겠다라고 했더니 말로 하라고 다그치거나 그러지 않고 장태환이 요구했던 대로 26사단과 수도기기화 사단 2개 부대만 내어주라고 했을 때 그걸 국방부 장관이 그것만 허락해 주었더라면 그리고 장태환의 수도경비 사령관의 직속 부대였던 33 경비중대가 전차를 몰고 경복궁에 모여있는 반란군을 향해 가다가
이래저래 회유만 안 당했더라면, 그리고 이제 12.12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과 가장 가까웠던 구공수가 이 반란군을 진압하게 들어오는데 놀란 그 전두환 일당의 반란군들이 야, 우리 일공수 데리고 불러들이는데 구공수랑 전쟁해서야 되겠냐, 신사협정을 맺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속아 넘어간 육군본부의 그 회색 분자들, 그래서 구공수를 뒤로 빼버렸던 이런 부분만 아니었더라면 이게 혹여나 12.12 군사 쿠데타가 막아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가슴 아픔은 있습니다. 자, 어차피 12.12 군사 쿠데타는 막지 못했습니다. 장태환은 체포됐고 석빙고 보안대 조사실에서 수십일간 조사를 받고 고문을 당합니다. 이 아들이 반란군을 막지 못하고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장태환의 아버지께서 곡기를 끊고 막걸리만 드셨다고 합니다. 아니, 모반을 막지 못한 충신이 어떻게 살아남는단 말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리고 바로 그 화병 그리고 술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고문받고 조사받다가 나와봤더니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돌아가셨어.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6개월간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 가택연금 당해 있을 때 전두환의 그 보안사 요원들이 얼마나 진짜 두 눈 부릅뜨고 감시를 했겠습니까만, 그 틈바구니에서도 정말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했어. 그래서 서울대학교 자연대에 수석 입학을 합니다. 아니, 82년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석 달 만에 그 장태환 장군의 고향 경북 칠곡 근처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한겨울에 시신이 멀었다라고 합니다. 그 시신을 수습해 오면서 애 끊는 부정이죠. 정말 그 얼어버린 아들의 눈과 코와 입을요, 장태환 장군의 그 따뜻한 입김으로, 혀로, 침으로 녹였답니다. 그러니까 12.12 전두환 일당에게 맞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그렇게 비운해 갔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던 82년에 전두환이 제시한 공사사장직을 장태환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장태환의 신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야, 이거 그 옛날 중국의 한신이 거렁뱅이들 가랑이를 기어 들어가는, 저는 그걸로 보거든요. 왜냐, 당시 장태환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역사 국민 앞에 12.12의 진실을 파헤치고 언젠가는 전두환의 악행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들까지 죽어나가고 하나 있는 어린 딸까지도 죽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딸은 또 일찍 시집 보내면서 어찌 보면 전두환의 회유를 받아들인 척하면서 그 공사직에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왜냐, 그 과정에서도 장태환은 끝까지 정병주 특전사령관과 만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고, 실제로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끝나고 김영삼 정권에서 12.12 군사 쿠데타 주요 세력 34명을 반역행위로 고소했고, 실제로 이렇게 고소가 시작되면서 그 전두환 노태우의 부정축제와 5.18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광주시민 학살한 부분까지 해서 이들이 법정에 섰고, 끝내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되게 되는 그 단초를 제공한 게 또 장태환 수도경비 사령관이셨다. 근데 이제 장태환 소장 돌아가시고 혼자 남게 된 장태환 소장의 부인께서도 아들을 먼저 보낸 아픔도 있으셨고 참지 못하고 또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 그래서 너무 이 장태환 일가의 이 불행이 너무 안타깝다. 그러나 우리 현대사에 장태환 같은 훌륭한 군인 정신을 가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이 계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 이 12.12 저 반란 세력들을 막으려고 했던 쌍두마차는 누가 뭐라고 해도 수도경비 사령관 장태환과 더불어서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이죠. 특전사령관. 근데 솔직히 당시 정병주 소장은 12.12 군사 쿠데타가 끝나고 이게 자신의 친동생 같은 부하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거거든요. 왜냐면 1공수의 박희도, 3공수의 최세창, 5공수의 장기호, 더군다나 최세창은 자신을 체포하러 왔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김호랑 소령이 죽는 걸 직접 봤어요. 이 장태환만큼 분노할 노릇이죠. 그래서 정병주 소장 역시 강제 예편 당합니다. 조사받고. 그리고 평생을 이 12.12 사태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전두환의 회유에도 말려들지 않았고. 그런데 이게 1989년입니다. 그러면 87년 6월 항쟁이 있었고 88년 2월에 노태우가 취임하고 여전히 그 전두환 노태우 일당과 12.12 일당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던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집에 나가시고 행방불명 되시고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이게 타살이 아니라 자살로 수사가 종결되는데 여기에 대해 장태환은 분노합니다. 왜요? 아니 행방불명 되시기 3일 전에도 장태환과 정병주는 만나서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저 12.12의 진상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네. 전두환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진짜 재판대에 세워야 되네. 우리 서로 건강하세. 그리고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데 어떻게 자살을 한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자신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죽었던 김호랑 소령의 부인 백영옥 여사에게 당신 남편의 명예를 찾아주겠으니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12.12를 국민에게 알리는 운동을 하셨던 정병주 소장이 특전사령관께서 자살을 택하신다?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배우 김성균 분이 열연했던 당시 김진기 헌병감, 그러니까 김진기 헌병감은 참 똑똑하게 나오죠. 육군본부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어리버리한 그 장성들 데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으나 끝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별 하나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강제로 이제 12.12 세력들에 의해서 별 하나 준장을 단 채 강제 예편당하고 세상과 등을 져버립니다. 어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섬에 가서 양식업하고 그리고 농사 짓고 아예 세상과 등을 지고 그렇게 사시다가 나중에 이제 김영삼 정부 이후에 공사직을 하나 좀 맡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이제 김호랑 소령. 와, 윗집 아랫집 살았던 박정규 중령에게 총을 맞고 죽었단 말이죠. 이 김호랑 소령이 당시 특정사령부 뒷산에 그 시신이 안매장됩니다. 3개월 동안. 그리고 김호랑 소령의 아버지 어머니는요, 화병으로 바로 돌아가셔버립니다. 아들이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김호랑 소령의 부인은 원래 눈이 좀 아프긴 했지만 그 충격에 실명돼 버립니다. 이제 김호랑 소령의 동기들이 야, 어떻게 김호랑 소령이 저렇게 야산에 안매장 되었어야 되겠냐라고 해가지고 국립현충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호랑 소령의 부인은 실명이 된 상태로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김호랑 소령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뛰어다니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응원했다가 그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1989년에 돌아가시니 이 김호랑 소령의 부인이었던 백영옥 여사가 직접 전두환, 노태우, 최세창 그리고 박정규, 이 박정규는 아주 자신 남편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자신 남편을 죽인 사람이 박정규 중령이라는 걸 알게 되고 박정규 중령에게 전화까지 걸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정규 중령이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하니 그 백영옥 여사가 반란을 일으키라는 것도 명령이라고 그 명령을 듣느냐라는 그런 말을 했더니 박정규 중령이 그냥 전화를 끊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으나 알 수는 없는 이유로 계속 보류되었고, 근데 문제는 아무리 실명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백영 여사조차 실족사로, 추락사로 돌아가십니다. 장태환 소장의 아들이 이상하게 죽었고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정병주 특전사령관도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김호랑 소령의 부인 백영옥 여사조차 그렇게 추락사로 돌아가셨으니 누가 그랬을까요? 이거 누가 그랬냐고. 이거 누가 그랬냐고. 씨발.